친어머니는 원래 안 가는 사람이잖아. 9살 손자의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김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발리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영자는 손자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명절 때마다, 연휴 때마다 시댁 식구들과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 가족. 필리핀, 일본,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이번엔 발리까지. 매번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라 같은 변명만 듣고 혼자 남겨진 영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들의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운 세월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유일한 집의 딸 가족을 받아들인 것이,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매일 밥상을 차려준 것이 모두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왜 친어머니는 버려두고 시댁 식구들하고만 추억을 만드는 걸까? 도대체 딸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리듬이었죠. 주방에 서서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떡볶이 떡을 물에 불리고 어묵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마실 커피 한 잔이 전부였어요. 69살. 남들은 진작에 은퇴했을 나이지만 영자에게는 이제야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딸 예주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었죠. 골목 어귀에 있던 작은 분식집은 동네 학생들의 아지트였고 영자의 전부였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1,000원, 김밥 한 줄에 1,500원을 받던 시절부터 물가가 오르고 또 올라 떡볶이가 4,000원이 되기까지 그녀는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 영자는 마침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퇴직금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30년 동안 꼬박꼬박 부은 적금과 가게 권리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합치면 그럭저럭 살만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24평짜리 투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예주의 졸업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수줍게 웃던 모습,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고등학교 시절, 대학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쓴 채 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때마다 영자는 밀가루 반죽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달려갔었죠.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희가 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영자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주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시댁 근처 빌라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얘기였죠. 무슨 일 있니? 민석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석 씨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도윤이 학원비며 뭐며 1년만, 아니 몇 개월만이라도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예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들어와.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작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운동기구며 잡동사니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이걸 다 치우고 손자 도윤이가 쓸 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도 좀 더 넓게 써야 할 테고 부엌 살림도 늘려야 할 거였어요. 이사 오는 날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9살 손자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위 민석이 큰 짐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자리 잡고 나가도록 할게요. 43살의 사위는 언제나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서 했습니다. 영자는 그게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가긴 뭘 나가. 우리가 가족인데. 예주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41살이 된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랜만에 식구들을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예주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도윤이는 밥을 2공기나 비웠고 민석도 맛있다며 연신수저를 놀렸죠. 어머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분식집 하실 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을지 알 것 같아요. 민석의 칭찬에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리니 살 것 같았어요. 처음 1~2달은 그럭저럭 잘 지나갔습니다. 예주는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고 민석도 새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는 중이라고 했죠. 영자는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활비는 거의 영자가 내고 있었지만 딸이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예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영자 옆에 와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부담되지? 빨리 나가도록 노력할게. 영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얼마나 길던지.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윤이가 학교 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 저녁에 민석이 어머님 들어왔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여는 소리, 예주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 오늘 뭐 먹어? 하고 묻는 목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영자에게는 선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새 직장을 구했다고 했지만 월급은 여전히 빠듯한 모양이었고 생활비를 보태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주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민석의 부모님 댁에 가는 일이 잦아졌죠. 그래도 영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저으며 꿈꿔왔던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예주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 생각이었죠. 고기를 양념에 재우면서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주도 40이 넘었네. 시간 참 빠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줄게. 영자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영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합가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어요. 예주와 사위, 도윤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분식집에서처럼 바쁘진 않았지만 가족들 밥상 차리는 일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사위 민석은 새 직장에 다닌 지 2달째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어요. 출근하기 전에는 꼭 영자에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든든히 먹고 가. 김치찌개 더 먹을래?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잘 먹었어요. 민석은 항상 공손했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신발을 정리할 때도 깔끔했어요. 영자는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주가 남편을 잘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예주는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영자가 저녁 먹자고 불러도 피곤하다며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예주야,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였죠. 도윤이는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영자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우리 도윤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영자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손자에게 쥐어줬습니다. 도윤이의 까만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주가 거실로 나오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애한테 자꾸 돈 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10,000원 가지고 무슨 버릇이 나빠. 우리 도윤이 기특해서 주는 건데. 예주는 한숨을 쉬며 도윤이 손에서 10,000원을 빼앗았습니다. 도윤아, 이건 엄마가 보관할게.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도윤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영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자 용돈 주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죠. 생활비 문제도 애매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월급 타면 바로 보태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20만 원을 냈지만 그것도 영자가 전기세며 관리비며 다 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장을 보러 갈 때면 영자 혼자 갔습니다. 예주는 주말에도 시댁에 가느라 바빴고 민석은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었어요. 영자는 무거운 쌀 포대며 김치통을 혼자 들고 올라왔습니다. 69살 허리는 삐걱거렸지만 가족들 먹일 생각에 참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예주와 민석이 나란히 앉아 뭔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게. 근데 형편이 좀 그렇잖아. 간단하게 외식이라도 할까?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외식은 무슨. 우리 엄마가 얼마나 모시겠어. 그냥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자. 제주도 어때? 제주도? 비행기 표만 해도 얼마인데. 애도 있고. 예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매번 우리 집안 행사는 대충 넘기고 당신네 집안일에만 돈 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환갑 때는 호텔에서 했잖아. 그건 당신 형제들이 돈 낸 거지. 우리가 낸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생일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걸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생일 같은 건 그냥 넘어가자. 나이 먹는 게 뭐가 좋다고. 예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예요? 칠순인데 당연히 해야죠. 아니야, 정말 괜찮아.
너희들 형편 어려운 거 아는데 무리하지 마. 민석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라는 걸요. 며칠 뒤 민석의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예주와 민석은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으니까요. 영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다녀와. 사돈 어른께 안부 전해줘. 네, 어머님. 도윤이 좀 봐주세요. 예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총총히 나갔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도윤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랑 시장 갈래? 싫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손자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영자는 쓸쓸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며 영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고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도윤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할머니는 시장 갔어. 나 심심해. 예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 금방 갈게. 할머니 오시면 잘 있으라고 해. 할머니 집 너무 좁아. 우리 집으로 다시 가면 안 돼? 도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들으시면 속상하시잖아. 영자는 부엌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어요. 손자에게조차 자신의 집이 좁고 불편한 공간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예주와 민석이 나누는 속닥거림,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신경에 거슬렸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 영자에게는 노후의 안식처였지만 딸 가족에게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일 뿐이었어요.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편리한 집주인, 아이를 봐주는 무료 베이비시터, 밥 해주는 가정부. 어쩌면 영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남편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이 너무 약해서 그래.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주는 그녀가 평생 목숨처럼 아낀 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민석이 먼저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아, 혹시 우리 예주가 요즘 무슨 걱정 있니? 많이 예민한 것 같아서. 민석이 잠깐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 그게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님 때문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민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감사하긴 뭘. 가족인데.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계를 봤어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 출근 준비해야겠어요. 그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빈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하다면 왜 생활비는 제대로 내지 않는 걸까?
왜 시댁일에만 열심이고 여기서는 손님처럼 구는 걸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예주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예주는 그때처럼 웃고 있을까요?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전 부칠 재료며 갈비찜용 고기며 장볼 목록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30년 넘게 명절을 치러온 솜씨였으니 준비는 어렵지 않았죠. 거실에서는 예주와 민석이 노트북을 보며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부모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며 신이 나 있었어요. 여보, 이 호텔 어때? 수영장도 있고 조식도 괜찮대. 좋은데? 근데 좀 비싸지 않아? 우리 엄마가 반 내신다고 했잖아. 걱정 마. 민석의 말에 예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는 궁금해서 거실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 예주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냥 인터넷 쇼핑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살짝 돌리는 예주의 손짓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녁 예주가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설에 저희 잠깐 여행 다녀올게요. 영자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설에 여행을? 명절인데? 민석 씨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줬어요. 마침 연휴랑 겹쳐서 필리핀으로 사흘 정도만 다녀올 거예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여행을 간다니요. 그럼 차례는 어떡하고? 성묘는? 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라 이미 항공권도 끊어놨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항공권까지 끊어놨다는데 뭐라고 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형네 가족도 같이 가요. 패키지로 싸게 나와서 민석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 가는데 정작 자신은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예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영자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서운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알았어. 잘 다녀와. 그날 밤 영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명절에 어머니를 두고 시댁 식구들과 놀러 간다니. 차라리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서운함도 없었을 텐데.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주가 캐리어를 싸고 있었고 도윤이는 들뜬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아빠, 필리핀 바다 진짜 파래요? 응, 엄청 파랗지. 스노클링도 할 수 있어. 와, 신난다. 할머니, 저 필리핀 가요. 도윤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같이 못 간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고 와. 출발 당일 새벽 영자는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먹으라고 준비한 거였어요. 예주가 짐을 들고 나오며 김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이르잖아. 아침도 못 먹고 가면 어떡해. 민석이 김밥통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도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어머님, 집 잘 부탁드려요. 저희 금방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영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설 특집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자는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먹을 떡국을 끓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명절이구나. 69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맞는 설날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분식집이 바쁠 때도 명절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했는데 이웃집 경희 씨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물었습니다. 영자 씨, 명절인데 혼자예요? 딸은? 아, 여행 갔어요. 사위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줬대요. 명절에 어머니 놔두고 여행을? 그것도 시댁 식구들이랑? 경희 씨의 놀란 표정에 영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명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경희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남의 집 명절 상에 끼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았어요. 설날 당일 영자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한 그릇, 전 몇 조각, 나물 반찬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상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예주가 시집을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에 엄마를 혼자 두고 가도 되는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떡국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필리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시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예주와 민석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요. 영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잘 놀고 있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갔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영자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끓인 떡국이 남아 있었어요. 데워 먹기도 귀찮아서 찬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주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늘 분식집 일을 도와줬었죠. 작은 손으로 전 뒤집는 걸 돕고 떡국 떡을 그릇에 담아주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또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저녁을 먹겠죠. 모레면 그들이 돌아올 테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사흘 후 예주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탄 도윤이가 신나서 떠들었어요. 할머니, 저 돌고래 봤어요. 진짜 컸어요. 영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예주가 선물이라며 망고 말린 것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거기서 유명한 거래요. 고맙다.
영자는 선물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망고 따위가 아니었으니까요. 같이 가고 싶었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주가 민석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는 일본 가자. 온천 좋은 데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온천 좋아하시니까. 또 시댁 식구들과 가는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그들의 여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으니까요. 필리핀 여행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날의 충격을 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주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민석은 주말마다 시댁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예주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해? 예주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진급했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요. 축하 보너스도 나왔대요. 영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위가 잘 되는 건 곧 딸이 행복해지는 일이니까요. 그래, 정말 잘 됐네. 축하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여행이라니요. 이번엔 일본이에요. 오사카랑 교토 일정으로 사흘 동안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예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민석 씨 가족들이랑 가기로 해서 이미 예약도 다 했어요. 영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또다시 배제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내가 따로 표를 끊어서라도 갈 수는 없을까? 돈은 내가 낼게.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가기로 한 거라서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일본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영자는 또 김밥을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주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공항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아침 굶으면 안 되잖아. 민석이 김밥을 받으며 시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영자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할 뿐이었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영자보다 5살 많은 동네 터줏대감이었어요. 영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 씨가 영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딸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무슨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명절에도 어머니 혼자 두고 놀러 가고 주말마다 시댁만 드나든다면서요. 영자 씨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예요. 영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며느리 보세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일 돕고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요. 영자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하면 더 서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하니 관리비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영자가 내야 할 몫이었죠. 예주는 한 번도 관리비를 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도윤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화면 속에는 일본의 어느 절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시할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있었고 예주와 민석은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 재미있니? 네. 근데 할머니는 왜 안 왔어요? 순간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집을 지켜야 하잖아. 집은 문 잠그면 되는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할머니도 갈게. 통화를 끝내고 영자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며칠 후 영자는 우연히 예주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 서랍을 정리하다가 떨어진 거였어요. 잔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죠. 그날 저녁 예주가 또 민석과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코타키나발루 어때? 스노클링 하기 좋대. 좋지. 우리 부모님도 바다 좋아하시니까. 영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 이번에도 자신은 빠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역시나 일주일 후 예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저희 또 여행 가요. 영자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며칠 동안인지. 어차피 자신은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잘 다녀와. 예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화났어요? 아니, 왜 화를 내겠니?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떠나기 전날 민석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아, 그리고 그 얘기 예주한테 해봤는데 긍정적이에요.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까요? 네, 진명의 얘기요. 어차피 나중에는 예주 앞으로 할 거잖아요. 증여세 때문에 미리 하는 게 낫대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민석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간 후 영자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들이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고 했는지, 왜 자신을 여행에서 배제했는지, 왜 시댁과만 친하게 지내는지. 그들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노후의 유일한 안전망인 이 집을 빼앗기려 하다니. 그날 밤 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현관에서 배웅하며 말했어요. 잘 다녀와요. 예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음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정말로 끝낼 때가 왔다고. 현관문이 닫히자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누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돌아온 예주 가족은 평소보다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에게 조개 껍데기를 선물로 줬고 예주는 현지에서 산 커피를 건넸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선물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통화한 이후로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산 값보다 6천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영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먼저 예주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순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는 이 아파트에 10년 넘게 산 사람이었죠. 영자 씨, 혼자 계세요? 네,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순희 씨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자 씨 딸 예주 씨 말이에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주가 왜요? 예전에 사채 쓴 적 있다던데요. 결혼 전에 사업한다고 돈 빌렸다가 망해서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대요. 영자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주가 사업을 했다는 것도 빚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 빚은 다 갚았대요. 시어머니가 도와줬다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시댁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순희 씨가 떠난 후 영자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분식집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딸의 아픔도 어려움도 제대로 몰랐던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영자가 다가가자 민석이 황급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서류예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왜 사위가 그걸 보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예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진명의 이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증여세 때문에요.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미리 명의 이전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을 빼앗으려는 계략일까요? 생각해 볼게. 영자의 대답에 예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탐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예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요? 다음 날 영자는 오래전 친구인 미선을 만났습니다. 미선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낸다고? 그거 위험한 신호야. 특히 같이 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세금 때문이라는데.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진명에 넘기고 나서 쫓겨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영자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예주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행동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사돈을 정중히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잠깐 들렀어요. 예주 있어요? 회사 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의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이 정도면 시세가 꽤 나가겠어요. 영자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만해요. 예주가 그러던데
조만간 이 집이 자기 명의가 될 거라고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주가 벌써 시댁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주는 벌써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던데. 민석의 어머니가 떠난 후 영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집을 제 것인 양 떠들고 다녔다니요. 그날 저녁 영자는 예주를 불렀습니다. 너 시댁에 진명에 이전한다고 말했니? 예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만. 내가 언제 그런 결정을 했니? 내 집인데 왜 내가 먼저 떠들고 다니는 거야? 예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영자는 딸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엄마가 죽으면 결국 내 것 되잖아요. 그 말에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나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주가 방으로 들어간 후 영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들에도 가족이 있겠죠. 하지만 영자의 가족은 이미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싶습니다. 집 매매건으로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서랍장에서 집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까지. 이제 이 서류들을 딸에게 넘길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민석이 또 명예 이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예주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그건 모르겠구나. 저는 여기가 좋은데. 할머니도 있고. 그 순진한 말에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의 욕심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작년 설날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지내는 거지? 예주와 민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영자에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예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석이 대신 나섰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추석 연휴가 길어서 해외로 가자고 하시네요. 영자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발리요. 5일 정도 일정이에요. 5일. 추석 전후로 5일이면 명절을 완전히 비운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예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뭐가 괜찮겠니? 하지만 너희가 가겠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영자는 거실에서 도윤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영자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추석에 송편 만들어요? 글쎄, 할머니 혼자서는 만들기 힘들 것 같구나. 왜 혼자예요? 엄마랑 아빠도 있잖아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행 간단다. 또요? 맨날 여행만 가요. 할머니는 안 가고?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키고 있어야지. 도윤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혼자 두고 가서 슬퍼요? 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요. 아빠가 그랬어요. 외할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영자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였어요. 집 상태가 아주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이 단지가 인기가 많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추석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먹을 거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전 부칠 재료며 나물 재료를 샀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영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주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발리 호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퇴근했니?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 장 보고 오셨어요? 응, 추석 준비 좀 하려고. 예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 준비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 없으면 할 것도 별로 없어. 예주가 일어나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지만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여행 준비나 해. 부엌에서 재료를 정리하는데 민석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민석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매번 어머님 혼자 두고. 영자는 손을 멈추고 사위를 봤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네, 당연히. 그럼 왜 계속 그러는 거니?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계획하신 거라. 너희 부모님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한 거니? 영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추석 전날 저녁 영자는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예주와 민석은 짐을 싸느라 바빴고 도윤이는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냄새 나요. 도윤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영자는 갓 부친 전을 한 조각 주었습니다. 맛있어? 네. 근데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먹으려고. 할머니 혼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공항에 일찍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김밥을 말고 과일을 깎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주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을 거 준비했어. 엄마. 예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석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영자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도윤아, 재미있게 놀고 와. 네.
할머니도 재미있게 지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영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부친 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 것처럼 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추석 당일 영자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마지막 명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가족과 함께하는 척했던 마지막 명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주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발리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찍은 단체 사진. 시댁 식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진 속 테이블 위에 서류가 보였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집 관련 서류처럼 보였어요. 왜 여행지에 그런 서류를 가져갔을까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이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집 얘기 꺼냈는데 아직 결정 못 하신대요. 돌아가면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곧 삭제되었지만 영자는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지에서도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박 실장님? 저 김영자입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니, 당장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발리에서 돌아온 예주 가족은 선물 보따리를 한 아름안고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도윤이가 까맣게 탄 얼굴로 할머니에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바다거북이 봤어요. 엄청 컸어요. 영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예주가 커피와 향신료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발리에서 유명한 커피래요. 고맙다. 영자는 선물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선물로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주는 회사에 갔고 민석은 안방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학교에 갔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전화 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네, 어머니. 예주랑 얘기해 봤는데요. 진명의 이전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아니, 어머님이 아직 경계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면 의심하실 것 같아서. 민석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 집에서 얹혀 살 수는 없잖아. 명예 넘기고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지.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얹혀 산다고요? 주도권을 잡는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여행 몇 번 더 가면서 소외감 느끼게 하면 알아서 넘기실 거예요. 그래, 어차피 늙은이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겠어. 예주 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 때도 편하고. 팔 때라는 말에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받아서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예주가 그러는데 김영자 씨가 적금이랑 예금도 꽤 있대요.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은 넘을 거래요. 진명에 넘기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죠.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당하기 쉽잖아요.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 취급하며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민서가, 예주는 뭐래? 엄마 눈치 안 보여?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예주 것 될 거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가 고생해서 니들 빚 갚아줬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빚 얘기가 나오자 영자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데요, 어머니. 김영자 씨한테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예주가 싫어해요. 알았어. 어쨌든 빨리 처리해. 늙은이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유언장이라도 쓰면 복잡해져.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가 시댁과 짜고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잠시 후 민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자와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응,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영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민석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동안 영자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들어와 살자고 했는지, 왜 계속 여행에서 배제했는지, 왜 집 명의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저녁 시간 예주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주가 또 집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집 명의 이전 건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엄마도 나이 드시잖아요. 나이 든다는 말에 영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후에 들은 대화와 똑같은 논리였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다는 거니? 예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정리하면 좋잖아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정리하고 싶다는 거구나.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주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자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런데 예주야, 혹시 너 빚 있니? 예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민석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없어요. 옛날 일은 다 정리됐어요. 옛날 일이라는 말에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빚이 있었고 시댁에서 갚아줬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영자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2시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예주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설마, 우리가 조심했는데. 아까 빚 얘기 물어봤잖아. 그냥 물어본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진명해 받고 따로 나가고 싶어. 엄마랑 있으니까 숨 막혀. 그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숨 막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집은 뺏으려고 하다니.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예주와 민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이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불쌍했어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할머니를 잃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영자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로 가면서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부동산 중개소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영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수 희망자가 벌써 3팀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다 아시나요? 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나중에 문제없도록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영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매가는 생각보다 높았어요. 3억 8천만 원. 영자가 산 값보다 거의 2배였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도 가능해요. 매수자가 현금이 준비되어 있대요. 영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면 충분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영자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쪽이 좋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예주가 또 집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내일 공증 사무소 같이 가요. 명예 이전 서류 작성하러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예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세금도 거의 안 나오고.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보였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 알았어. 다음 주에 결정할게. 예주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계약금을 받으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1,000만 원의 수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잔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한 달 안에 받으시면 돼요.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주가 모르는 비밀 통장이었죠. 며칠 후 예주와 민석이 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유럽 어때? 일주일 정도로. 좋지. 우리 부모님도 유럽 가고 싶어 하셨어. 영자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4번째 여행. 당연히 자신은 빠질 거였어요. 엄마, 다음 달에 저희 유럽 여행 가요. 그래, 잘 다녀와. 예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영자의 담담한 반응에 예주는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귀중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사진첩도 챙겼습니다. 예주가 어렸을 때 사진들은 빼고 남편과 찍은 사진들만 골랐죠. 일주일 후 영자는 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8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울집 계약금으로 충분했죠.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전 세입자가 이미 나갔거든요. 영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예주가 민석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이상해. 너무 조용하고 무덤덤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수상해. 혹시 우리 계획 눈치챈 거 아닐까?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진짜로 놀랄 일이 생길 거였어요. 출국 3일 전 영자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요. 트럭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언제 오면 될까요? 2025년 10월 15일 아침 9시에 와주세요. 그날은 예주 가족이 유럽으로 떠나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영자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예주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상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오늘 저녁 진짜 맛있어요. 예주가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였습니다. 많이 먹어. 여행 가면 한식 그리울 거야. 도윤이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저 없는 동안 심심하지 마세요. 그래, 도윤이도 재미있게 놀고 와.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와의 이별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요. 네, 어머님. 일주일이면 올게요. 민석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닐 거였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박 실장님? 내일 잔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수자도 준비됐어요. 영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처음엔 행복했지만 끝은 배신으로 끝나는 이 집.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밤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박스에 담았어요. 예주와 민석의 물건은 그대로 뒀습니다. 도윤이의 장난감도 손대지 않았죠.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영자는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떠나요. 예주는 제 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키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2025년 10월 22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예주는 피곤한 얼굴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은 즐거웠지만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민석이 택시를 잡았고 도윤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품에 기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 아니야,
깜짝 놀래켜드리자. 선물도 많이 샀잖아. 예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천한 프랑스 향수를 어머니께 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후에 진명의 이전을 다시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었지만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큰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뭐지? 우리 집 맞아?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주도 황급히 뒤따라 내렸어요. 현관 앞에는 처음 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이사 오는 중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 집이라니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그때 부동산 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 전 거주자 가족분이신가 봐요. 이 집은 일주일 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예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민석이 부축해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을 팔았다고요? 네, 김영자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잔금도 다 받으셨고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미 이사 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예주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예주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영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왔구나.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요. 영자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집을 내가 판 거야. 뭐가 문제니? 민석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주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영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모르니? 나를 판단력 없는 늙은이 취급하며 재산 빼앗으려 한 거, 시댁과 짜고 진명에 넘기려 한 거, 나 혼자 두고 매번 여행 간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예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다 들었어요? 응, 다 들었어. 민석이가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것도, 너희가 밤에 나 욕하는 것도. 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희는 너희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도윤이가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요? 영자는 손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예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널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넌 이미 나를 돈으로만 봤잖아. 영자는 예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 문제로 소란스러웠네요. 이제 집은 완전히 비었으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자는 이삿짐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박스들은 저 사람들 짐이에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예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영자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남남이야.
엄마, 제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너희 시댁에 가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던 시댁에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네, 엄마.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집을 팔았다고? 영자가 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해. 늙은이도 판단력이 있다고. 그리고 남의 재산 노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주가 뒤따라오며 계속 애원했지만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필요 없어. 이제 연 끊고 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영자는 마지막으로 딸을 봤습니다. 한때는 생명보다 소중했던 딸.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차장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미리 불러놓은 거였죠. 짐은 이미 대구로 보냈고 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멀어져 갔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주와 민석이 번갈아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영자는 대구행 KTX 표를 샀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주와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예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당장 살 곳도 없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예주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영자는 깨끗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보였어요. 팔공산이 멀리 보이고 거리는 서울보다 한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새로운 집이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풀면서 영자는 남편 사진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작지만 깨끗하고 좋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0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수백 개였어요. 예주, 민석, 심지어 민석 어머니까지. 영자는 하나도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재래시장이 있었고 친절한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예주가 시댁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어요. 집도 못 지키고 뭐 하는 거야? 그 좋은 집을 날려버리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예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도 아무 말 없이 집만 정리했어요. 도윤이는 좁은 방이 답답한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도윤아, 이제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대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듣고 서예 교실에도 나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는 가족이 없어요?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고 봐야죠.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각자 살기로 했어요. 더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주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철저히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었죠. 시댁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했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어요. 작은 방에서 세 식구가 부대끼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주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자. 무슨 돈으로? 보증금도 없는데. 민석의 차가운 대답에 예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매사에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주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에 짐을 풀다가 나온 어머니의 손수건이었어요. 낡고 빛바랜 손수건을 보며 예주는 흐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대구에서 영자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미선과 특히 친해졌어요. 영자 씨, 내일 등산 가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에 가보네요. 팔공산을 오르며 영자는 상쾌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영자 씨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정상에 올라 멀리 내려다보니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삶이 시작됐구나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영자는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시장에 갔습니다. 김장철이라 배추와 물을 샀어요. 혼자 먹을 김치를 담그려고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며 영자는 문득 예주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김장하는 걸 구경하며 고춧가루 묻은 배추를 몰래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오히려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간다. 이런 자유를 69년 만에 처음 느껴본다. 서울의 예주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정신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민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서로 원망만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이 엄마 집 뺏으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내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도윤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가 해준 김밥 먹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대구 사람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안히 몸도 건강해진 거였죠.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서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이었어요. 영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예주는 결국 민석과 이혼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부부 불화가 겹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데리고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예주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망쳐버렸으니까요. 엄마, 어디에 계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딸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으니까요.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영자는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왔지만 영자는 관심 없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해 산다. 그것이 영자의 다짐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과 연을 끄는 건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야 진짜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에게 그 사랑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영자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어머니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를 찾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단호한 결별일 수도 있으며 진정한 해방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영자가 대구에서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삶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